이혼해. 좋게 말할 때 정리하는 게 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해. 병실 안에 던져진 그 한마디는 차갑고 짧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위자료와 이미 작성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병인 취급을 받으며 5년을 버텨온 며느리, 복도에 짐이 내던져지는 공개 망신까지 당한 그녀가 끝내 꺼내든 것은 눈물도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장은 그녀 앞에서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을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S대학병원 VIP 병동은 새벽에도 늘 조용합니다. 복도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시각, 아직 오전 6시가 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서아, 34살. 그녀는 601호 병실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들어서며 창가의 두꺼운 커튼을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이른 새벽빛이 스며드는 병실 안에서 체온계를 꺼내 시어머니 최미자의 이마에 살짝 대고 숫자를 확인한 뒤 작은 수첩에 기록합니다. 이 작은 습관은 시어머니가 입원한 첫날부터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죽은 미리 데워두었습니다. 약 봉투는 아침분과 점심분을 나누어 정리했고 침대 난간의 리모컨 줄도 최미자가 손 닿기 편한 쪽으로 옮겨두었습니다. 보호자용 소파에는 청결한 수건이 개어져 있고 세면대 옆에는 칫솔과 치약이 순서대로 놓여 있습니다. 601호는 VIP 병동 중에서도 가장 넓은 특실입니다. 바닥은 호텔 못지않게 반들거리고 병실 안에는 원목 소재의 응접 테이블과 소파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공간 안에서 서아의 위치는 언제나 같습니다. 가족도 보호자도 아닌 그저 부려도 되는 사람. 아침 회진이 시작되기 전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오자 최미자의 얼굴빛이 금방 달라집니다. 그녀는 침대에 기댄 채 일부러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 며느리예요. 근데 하는 꼴을 보면 간병인이랑 다를 게 없어요. 애가 원래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손 빠른 것 하나가 유일한 장점이에요. 간호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차트를 확인하고 돌아섭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물수건을 반으로 접습니다.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있던 옆 병실 보호자가 힐끗 시선을 던집니다. 서아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익숙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 시선 하나하나가 쐐기처럼 박혔지만 지금은 몸이 먼저 견디는 법을 배운 뒤입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어 남편 강도연이 병실에 들어옵니다. 서아는 반갑다는 표정을 짓기 전에 이미 도연의 손에 서류 가방이 들려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래 있을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도연은 최미자의 안색을 살피고 죽그릇이 비었는지 확인하고 서아에게는 별다른 말 없이 회사 들렀다 저녁에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섭니다. 서아는 그를 불러 세우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함께 있어 달라고 어머니가 간호사 앞에서 하는 말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합니다. 도연은 늘 똑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원래 저래. 좀만 참아. 당신만 성질 안 내면 조용히 지나가. 그 말이 제일 서럽습니다. 참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참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조각조각 작아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막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아를 가장 깊은 곳에서 무너뜨립니다. 점심 무렵 최미자는 서아가 가져온 식판을 내려다보며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죽이 너무 되직해. 병원 영양사한테 묽게 해달라고 했잖아. 서아는 조용히 그릇을 들고 나와 복도 끝 탕비실에서 물을 조금 섞어 다시 내어놓습니다. 최미자는 숟가락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괜찮다는 뜻인지 이미 다른 흠을 찾고 있는 것인지 서아는 알 수 없습니다. 짐작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음 일을 합니다. 약을 챙기고 물을 바꾸고 담요 끝을 여밉니다. 오후가 되어도 병실의 공기는 조용하지만 무겁습니다. 서아는 창밖으로 가을이 물드는 병원 뒷뜰을 내려다봅니다. 저 아래 벤치에는 환자복을 입은 노인이 가족과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노인의 손을 꼭 잡은 보호자의 손등이 햇살 아래 따뜻하게 빛납니다. 서아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되고 익숙한 감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외로움이라 부르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슬픔이라 부르기엔 너무 조용한 그것입니다. 최미자는 낮잠에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고 얼굴이 편안합니다. 서아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봅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서아의 등 어딘가에서는 작은 무언가가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름을 붙이지 못한,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 그날 오후는 유난히 햇살이 맑았습니다. 병실 안으로 빛이 깊게 들어와 침대 시트 위에 하얗게 고였습니다. 서아는 복도 끝 탕비실에서 보리차를 끓여 가져오다가 병실 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최미자가 작은 손거울을 들고 입술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입원 후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최미자는 평소 서아가 화장품 케이스를 꺼내드려도 귀찮다며 손을 젓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보리차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누구 오세요? 최미자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온다. 너는 말수 줄이고 필요한 것만 해. 그 말투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들뜬 기색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를 조금 높이고 탁자 위를 정리하고 보호자 의자를 구석으로 밀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앉을 자리를 서아가 직접 마련한 셈이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먼저 향기가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향수 특유의 묵직하고 고운 냄새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 백지윤이 들어섰습니다. 32살 단정한 검은 정장에 진주 귀걸이, 흠 하나 없는 피부와 완벽하게 정돈된 미소. 병실 안의 공기가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병실의 정적이 갑자기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최미자는 그 순간 몰라볼 정도로 밝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머, 지윤 씨. 실제로 보니까 더 훤하네. 사진보다 훨씬 낫구먼. 최미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백지윤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회복되셨어요. 안색이 좋으세요. 그 한마디에 최미자의 얼굴이 더 활짝 펴졌습니다. 서아는 창가 쪽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최미자가 백지윤을 안으로 들이며 흘리듯 덧붙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집안에 들어와야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데. 말은 백지윤에게 향했지만 끝은 서아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익혀온 언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치켜 세울 때는 반드시 비교 대상이 필요했고 오늘 그 자리에 서아가 있었습니다. 서아는 말없이 탁자 위 물컵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신은 있는 듯 없는 듯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백지윤에게 머물렀다가 최미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최미자는 기다렸다는 듯 두 사람 사이를 소개했습니다. 도연아, 이분이 백지윤 이사님이야. 제약회사 오너 딸인데
미국 유학도 다녀오셨고 재단 이사까지 맡고 계셔. 사람 됨됨이가 얼마나 반듯한지 몰라. 그리고는 백지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지윤 씨, 우리 아들이에요. 병원 행정팀 과장인데 이번에 승진도 앞두고 있어요. 사람이 성실한 게 있어요. 마치 선을 보는 자리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선을 넘은 자리였습니다. 서아가 병실 안에 있는데 최미자는 아들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목례를 했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자신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지윤은 그 분위기를 눈치 빠르게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려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짧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직 같이 계시는 거예요. 딱 7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7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정리될 사람 아니냐는 뜻이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포장되었지만 그 안은 날카로웠습니다. 병실 안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입이 잠깐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최미자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서아에게는 백지윤의 말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백지윤의 한마디는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침묵은 배신이었습니다. 서아는 물컵을 든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오래 훈련된 표정이었습니다. 최미자는 다시 밝은 목소리로 백지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윤 씨 앉아요. 차라도 한잔해요. 서아야, 차 좀 가져와. 서아는 내라고 대답하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아는 탕비실 방향으로 걸으면서 천천히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몸 안에서 뭉쳐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아는 탕비실 앞에 잠깐 멈추어 섰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뜰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은 여전히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서아의 가슴 속에서는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가 아주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차이를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딘가가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일찍 조용해졌습니다. 백지윤은 1시간쯤 머물다 돌아갔고 도연도 저녁 회의가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최미자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아는 보호자용 소파에 앉아 최미자의 숨소리가 고르게 잠드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야간 조명이 희미하게 병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백지윤의 미소, 최미자의 들뜬 목소리,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도연의 입. 그것들이 차례로 떠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무렵 최미자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서아야.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는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최미자는 대답 대신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두꺼운 흰 봉투가 나왔습니다. 최미자는 그것을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몸 안 어딘가에서 경고 같은 것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최미자는 서아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해.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는 병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미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좋게 말할 때 정리하는 게 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해. 지금 잘 마무리하면 뒤끝 없이 갈 수 있어. 서아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자료 1억 원이 적힌 이체 확인서, 법무법인 이름이 찍힌 변호사 명함, 그리고 서명란만 남긴 채 이미 대부분 채워진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서아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최미자는 그 모습을 보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우리 집 와서 누린 것도 있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예의 차린 거야. 오히려 후한 편이지. 서아는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녀가 한 달에 받는 임대 수익의 극히 일부만 해도 저 봉투보다 두꺼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며느리 하나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값으로만 읽어온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서아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서아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싫다는 거야. 서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은 주무세요.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미자는 눈썹을 세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내일이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서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담요를 여미고 일어나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최미자는 한참 서아의 등을 노려보다가 이내 몸을 눕혔습니다.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서아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봉투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1시간 뒤에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도연이 병실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그가 오늘 밤 다시 올 줄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최미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아에게 복도로 나오자고 눈짓했습니다. 둘은 병실 밖 복도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도연은 한참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서아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창밖으로 고정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갑작스럽긴 해. 근데 서아야, 우리 둘 다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서아의 몸 안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힘든 거 몰랐던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쌓인 게 있으면 우리 관계도 솔직히 돌아봐야 하지 않겠어. 서아는 도연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무엇을 돌아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오늘 오후 병실에서 본 백지윤의 미소와 시어머니가 귀에 대고 불어넣은 출세의 가능성이 뒤섞여 그의 판단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랑이 식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보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차가운 복도 유리창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창밖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저 아래 촘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오늘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을. 도연이 처음 침묵을 선택한 그날부터 말리는 척하면서 끝내 편을 들지 않은 그 수많은 순간들부터 이미 조금씩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서아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도연은 그 짧은 대답을 화해의 신호로 읽으려 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애원도 없는 텅 빈 표정.
그것이 오히려 도연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서한은 먼저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복도에 잠시 더 서 있다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최미자의 숨소리만 고르게 들렸습니다. 서한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뜰의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서한은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윤곽을 잡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서한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밤을 온전히 깨어있는 채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은 일주일 중 면회객이 가장 많은 날이었습니다. 복도마다 가족들이 오가고 병실 문들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서한은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최미자의 아침 약을 챙기고 세면을 도왔고 식판을 받아죽 그릇을 데웠습니다. 간밤의 일은 서아의 얼굴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최미자는 서아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투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는 것인지 오늘 또 다른 방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약을 드리고 창문을 조금 열어 공기를 바꾸고 침대 시트 끝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몇 년이나 반복해온 동작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최미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서아를 불렀습니다. 병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복도까지 들릴 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는 탕비실에서 물을 갈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최미자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은 채 서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어젯밤은 계산이 담긴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오래 눌러두었던 것이 마침내 터지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 있어. 간병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면 이제 나가야지. 내 아들 붙잡고 있으면 뭐가 좋아? 이 집에 온 게 몇 년인데 이룬 게 뭐가 있어? 아이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말이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복도의 인기척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병실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미자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왜? 창피해. 내가 내 아들 인생 잡고 있는 건 안 창피하고. 그 순간 최미자는 손이 닿는 것들을 하나씩 밀어냈습니다. 보호자용 가방이 바닥으로 내던져졌고 탁자 위에 서아 외투가 떨어졌고 세면대 옆 파우치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병실 문이 활짝 열린 채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보호자들이 발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상황을 파악하고 병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며느리라며. 어제도 저분 혼자 다 하던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늘 그런 것처럼 구경은 하지만 막아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병실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와 최미자에게만 몸 괜찮으시냐는 말을 건넸습니다. 서아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말없이 몸을 굽혀 외투를 들었습니다. 파우치를 주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허리를 펴는 동안 뺨이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최미자를 향해 한번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넓었습니다. 서아는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정한 속도로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등 뒤에서 여전히 최미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렸지만 점점 작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아는 자신의 숨이 조금 가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내부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창백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완전히 결심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태껏 참은 건 사랑해서였지 비굴해서가 아니야.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어깨에 걸린 가방 끈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외투를 걸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벽장 깊숙한 곳에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서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아는 그것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복도에서 물건을 줍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조용히 번졌습니다. 서아는 무릎을 꿇은 채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 임대계약서, 묶음, 법인 인감, 배당 보고서, 서아 메디컬 홀딩스, 서아 프라임 자산, 의료복합시설 제3지구. 서류들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아의 손은 그것들을 꺼내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손에 익혀온 것들이었습니다. 서아의 부모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늘 조용히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0년 전부터 병원과 메디컬 상권의 가치를 잃고 소리 없이 땅과 건물을 모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이 아파트 분양에 눈을 돌릴 때 서아의 부모는 병원 인근 부지와 메디컬 빌딩의 미래를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보고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서아는 부모를 따라 등기소와 공사 현장을 오갔습니다. 아버지는 현장을 걸으면서 서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병원은 망하지 않아. 사람은 아프고 도시는 커지고 결국 좋은 자리는 남는다. 어린 서아는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목소리가 좋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서아의 몸 어딘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뿌리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모는 서아가 24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어려서 관리 못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 여자 혼자 그 돈 지키기 힘들어. 친척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먼저 달라졌고 부모의 지인이라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마다 다른 말을 했지만 결국 하나의 뜻이었습니다. 그 자산을 자신들 가까이 두고 싶다는 것. 서아는 그때 배웠습니다. 돈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민낯을 드러내게 만든다는 것을. 그래서 더 깊이 숨었습니다. 로고 없는 옷만 입었고 법인 차량만 탔고 자신의 회사에서도 사장실 대신 작은 사무실을 썼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람 그 자체로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명함도 배경도 없이 그냥 윤서아라는 사람으로 봐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도연을 만났을 때 그는 서아의 배경을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성실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서아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5년 동안 서아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시댁의 모욕, 남편의 침묵, 사람을 값으로만 계산하는 태도까지. 오늘 복도에서 물건을 줍던 그 순간도 결국 자신이 선택한 시간의 끝에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더 일찍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아는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보았습니다. 서아는 부모의 사진 앞에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그만해도 되죠. 이제는 숨지 않을게요. 사진 속 부모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서류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달라질 것들을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방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공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웅크려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몸을 펴기 시작하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학병원 이사회와 운영진 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일주일 전에 공문이 오가는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전날 저녁 법무팀으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고 병원장은 그것을 확인한 뒤 즉시 주요 부서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병원 본관과 VIP 병동이 들어선 핵심 부지의 임대 계약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정팀 과장인 도연도 회의 자료를 들고 분주히 복도를 오갔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알고 있었고 부지 소유주 측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회의 자료를 복사하면서 옆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건물주 쪽에서 뭔가 요청한 거래요.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통보에 가깝다던데요. 재계약 조건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도연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병원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상대 법인 측이 갱신 거절 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약 만료 전 사전 통보 조항에 따라 이번 미팅을 요청해 온 것이고요. 상대가 어느 법인입니까?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서아 메디컬 홀딩스입니다. 법무팀 담당자가 서류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본관 부지와 VIP 병동 건물, 암센터 별관까지 포함해서 이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병원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아 메디컬 홀딩스.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기도 했지만 기억이 닿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정장 차림의 변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자산관리실장이 따랐습니다. 도연은 자료를 펼치며 무심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이 멎었습니다. 윤서아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병원 복도에 짐을 주워 담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서아는 달랐습니다. 검은 정장, 차분하게 빗어넘긴 머리,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표정. 그녀는 회의실 가장 안쪽 자리로 걸어 들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병원장이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 대표님,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한꺼번에 서아에게 꽂혔습니다.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표님, 저 말이 서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병원장의 인사를 짧게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한번 훑어본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병원 본관, VIP 병동, 암센터 별관 부지는 저와 제 법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아가 건물주라고. 그가 중얼거리듯 내뱉은 말은 소리가 되지 못하고 입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아는 도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병원장과 법무팀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조건과 운영 구조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 어느 구석에도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병원장은 즉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저희도 성실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법무팀은 이미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이 회의실의 주도권은 병원 측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아가 앉은 자리가 이 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회의실 한쪽에 선 채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짐을 줍던 뒷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그 손으로 이 서류들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병원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서아는 끝내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아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병원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제 저 복도를 걸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걸고 아무도 막아서지 않는 길을 걸었던 일이. 서아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는 어제와 전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반전이 드러난 뒤 병원은 하루 만에 달라졌습니다. 법무팀은 서아 측 변호사와 즉시 협의 일정을 잡았고 운영팀은 기존 계약서를 다시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은 그날 오후 서아에게 직접 연락해 재계약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서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저희 쪽 일정에 맞춰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서아가 제시한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임대료는 시세 기준으로 전면 재산정한다. VIP 병동 운영 구조를 개편한다. 보호자 서비스와 병실 사용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병원 측은 겉으로는 경영 효율화라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특정 환자와 보호자에게만 과도하게 주어졌던 혜택 구조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최미자였습니다. 병원 측은 조심스럽게 전시를 권유했습니다. VIP 병동의 운영 기준이 바뀌면서 현재 병실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를 병실 밖으로 내쫓았던 최미자는 이제 자신이 짐을 정리해 더 작은 병실로 옮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미자가 서아를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뒤였습니다. 병원 로비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 한복판이었습니다. 최미자는 낮은 목소리로 서아 앞에 섰습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지. 그 말은 사과처럼 시작했지만 끝은 여전히 변명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은 자신이 한 일을 작게 만들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아는 최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분노는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소진된 감정이었습니다. 서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최미자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아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나갔습니다. 최미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찾아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아가 혼자 지내는 아파트 앞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도연은 서아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다시 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당신 힘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는 몰랐어. 서아는 도연을 문 앞에 세워둔 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힘든 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아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간호사 앞에서 그 말을 할 때 당신도 있었어요. 복도에서 짐이 나뒹굴 때 당신은 없었지만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순간에 당신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도연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말한 것이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편한 쪽을 택하고 더 이득이 되는 쪽을 바라보면서 서아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받을게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도연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백지우는 그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도연의 배경이 서아의 자산과 영향력 앞에서 초라해지는 순간 그녀는 미련 없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조차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쓸모로만 보았던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꿈꾸던 더 좋은 며느리는 처음부터 그 집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시댁의 망신, 도연의 후회, 최미자의 뒤늦은 자각뿐이었습니다. 서아는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저 아래 촘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소진한 감정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5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부려도 되는 사람으로 살아온 시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윤서아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아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 불빛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앞에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서아 의료재단 출범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병원 시설 개선, 보호자 쉼터 지원, 저소득층 장기 치료비 후원. 서아가 오래전부터 마음 한켠에 품어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VIP 병동에서 물수건을 접던 시절, 복도를 지나다 보호자용간이 의자에 쪼그려 앉아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떠올렸던 것들이었습니다. 병원은 환자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쉴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서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범식 단상에 오른 서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드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움츠러들지 않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서아를 향했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왜 존재를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서한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예전엔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진 걸 어디에 써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왜 전면에 나서시는 건가요? 서한은 짧게 답했습니다. 숨는데도 이유가 있었고 나서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수건을 접고 죽을 데우고 복도에서 짐을 줍던 시간들이, 아무도 막아서지 않는 복도를 혼자 걸어 나오던 날이,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서류를 꺼내던 밤이,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출범식이 끝난 뒤 서한은 재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빛들이 촘촘하게 깔린 도시는 언제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서한은 난간 가까이 서서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의 부재중 전화가 몇 통 떠 있었습니다. 서한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겪었고, 충분히 끝냈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서아의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한은 그것을 보며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서한은 더 이상 검소함 뒤에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달라진 사람처럼 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윤서아로 살았습니다.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회의실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단은 첫 달부터 지방병원 2곳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호자 쉼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장기 입원 환자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도 출범했습니다. 서한은 매주 한 번씩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공사 현장을 걸으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은 망하지 않아. 사람은 아프고 도시는 커지고 결국 좋은 자리는 남는다.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좋은 자리는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쉴 수 있는 자리, 누군가 버틸 수 있는 자리, 그런 것들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한은 재단 직원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소박했습니다. 국과 밥과 반찬 몇 가지.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드시는 거 보면 진짜 부자 같지 않으세요? 서아도 웃었습니다. 그게 칭찬인 거죠. 식탁 위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서아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넘어갔습니다. 5년 동안 병실에서 홀로 식은 밥을 먹던 시간들이 먼 곳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남게 만드는 건 결국 태도였습니다. 서한은 그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복도에서, 병실에서, 금고 앞에서, 그리고 회의실에서. 식사가 끝난 뒤 서한은 혼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선선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한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급하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불빛이 닿는 길을 따라 서한은 걸어갔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숨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후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